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출제위원 분들이세요. 예, 출제위원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동영상 다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왜 들으라고 그러냐 하면은 모의고사 때 하면서 이 정말 이렇게 모의고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의고사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고심해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오천환 선생님 랑 이제 식사하면서 내용을 여쭤봤거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하도 이제 안 들어가지고 제가 OT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천환 선생님 그대로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꼭 들어보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야? 과목별 공부방법 또 나오네? 예, 과목별 공부방법이 아니고 이제 합격생 공부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합격자 축하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3동차로 올해 합격을 하셨고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늘상 서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되게 떨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썰을 잘 풀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풀어놓고 가실 거죠, 맞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1회 합격자 임은수라고 합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앞두시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보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끝나고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동차로 합격을 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모의고사란 무엇인지, 남은 2024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과 계획표, 그리고 전반적인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보는 일이고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성장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룰 테니까 먼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인출해보는 작업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 텐데 모의고사 때는 직접 인출을 하는 작업을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또 조용한 환경에서 이렇게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리 실제 시험장을 대비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회차부터 14회차 그리고 22회차 답안지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1회차 때는 8분의 1 범위다 보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구조가 아직 덜 잡힌 것을 볼 수 있고 법령 외에도 이론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4회차 때 조금 무너졌었습니다. 정확한 서술을 요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적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너무 급한 마음에 틀부터 챙기지 않고 바로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보완해서 저는 마지막 22회차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제가 1회차부터 21회차까지 참석했던 모의고사 석차와 점수인데요. 저는 처음에 관세법은 꾸준히 잘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잘 나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다. 그렇다면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 그대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방법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실무가 처음엔 잘 나왔는데 막판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점수를 기록했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다른 수험생들과의 점수를 먼저 비교해 보시고 다른 수험생들은 잘 봤는데 나만 못 본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항상 빠뜨린 부분을 챙기시고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서 해당 과목에 꼭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평가를 항상 잘 봐왔었던 편인데도 막판에는 점수가 낮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보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13일이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유해분들께서는 암기식을 모두 박아두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동차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회계랑 내소가 얼만큼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2024년 12월 계획표를 보시면 보충이 필요한 과목들을 정리했고 또 한 권의 책이나 한 권의 패드로 정리하는 이런 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획표인데요. 저는 계획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좀 했던 스타일입니다. 먼저 제가 1월 계획표를 요일별로 보여드리고 시간대별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건 동차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에는 꼭 1차 과목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차 과목을 했었고 목요일날 진행되는 1차 모의고사를 꼭 참석해서 이때 틀린 문제를 빠르게 제 문제집에 이렇게 한번 다시 붙여두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오답을 좀 빨리 했던 편이고요. 2차 모의고사 전날에는 무조건 2차 과목만 진행했는데 분명 시간이 부족하실 때가 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귀가 후에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점심 이후에 1차 과목 오답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2차 과목을 진행했습니다. 계획은 늘 일주일 전에 미리 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며 통관, 관세법에 있는 통관이랑 무역실무 인코텀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미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항상 점심시간 전에는 회계 내소 이렇게 1시간 반씩 투자를 했었고 점심시간 후에는 평가, 환특 그리고 관세법 무실 HS를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이 이유는 평가는 시간을 생각보다 제가 평가를 좋아해서 점심 먹고 잠이 올 때 했던 편이었고 환특은 이때 안 하면 사람들이 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꼭 먼저 환특을 하시고 그다음 관세법, 무실, HS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시간대별로 과목을 바꿔서 하시지 않으면 꼭 어떤 과목은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과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범위보다는 시간으로 설정하시고 공부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범위로 설정하면 꼭 밀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설정하시는 방법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원도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항상 미루지 않고 꾸준히 했었는데요. 대회원이랑 환특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은근 배점이 30점에서 40점 가까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점심 먹기 전이나 후, 저녁 먹기 전이나 후 이렇게 해서 한번 배분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계획표예요. 2월 달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동차분들은 8분의 8, 4분의 1, 4분의 2 범위는 직접 참여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모의고사 문제를 아예 보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평가는 직접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틀린 문제, 대체평가 방법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1차 과목은 말문제 특강을 꼭 시작하셔야 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시지 마시고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입니다. 이제 1차 시험 전후로 나뉘는데요. 1차 시험 전에는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정말 많은데 남겨둔 문제 위주로 계속 회독을 하시고 기존 문제를 반복해서 회계를 꼭 풀어보시면서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1차 시험 후에는 이제 동차들이 완전 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 2차 모의고사만 준비할 거기 때문에 바로 멘토링을 통해서 남은 기간 계획을 잘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공부 멘탈 관리 방법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시험은 그냥 두 문자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저는 1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이 더 걸린 셈인데 이걸 빨리 깨닫고 그냥 빨리 세로로 암기식, 가로로 암기식 이걸 만드셔서 본인 입에 착착 붙는 암기식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특방부설이라는 특허, 방법, 부분품, 설비 이렇게 앞글자를 따신 다음에 이게 입에 익었을 때 그 다음에 방, 특, 생물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방법으로 두 문자 암기식을 꼭 지금부터 안 따셨다면 빨리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틀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MIA도 그렇고 CISG도 그렇고 뭐든지 틀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앞글자를 이렇게 써내려 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조 몇 항을 쓰세요라는 유형의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시험이 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외우는 게 아니라 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암기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할 법한 고민들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약간 동차분들은 지금 나만 1차 하고 있는 것 같고 2차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1차가 없다면 2차가 절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1차가 먼저니까 항상 그런 거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4월, 6월에는 불합격하면 어떡하지라는 엄청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큰 변수가 없고 또 마지막 일주일만 회독이 가능할 수준까지 만들어 왔다면 떨어질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는 게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안준호 선생님께서 늘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것보다 못하는 과목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붙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게 없겠지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보는 건 수석밖에 없으니까 수석할 거 아니면 완벽한 상태로 보는 건 포기하시고 항상 빗 빠진 독에 물 붓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선생님들께 자주 찡찡거리고 또 혼자 끙끙 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열려있는 웰페이스에서 선생님들께 항상 말씀 많이 하시고 방법을 갈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2회 관세사님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유회긴 한데 이제 그 1차를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3유회라고 그러죠. 이게 3유회라는 용어는 잘 없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1기 관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김경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앞에서 은수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전반적인 그런 모의고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모의고사 대비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 공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학종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이제 공부 방법도 90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이제 취할 건 취하시되 이제 버릴 거는 그냥 버리면서 걸르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과목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공통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네 과목 전부 적용을 제가 시켰는데, 지금 최근 관세사 2차 시험 출제 경향이 몇 가지 쓰시오라는 물음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공부 범위 중에 이제 문제가 묻는 내용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틀 구조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하위에 세부 내용을 이제 얼마나 잘 100% 똑같이 암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화는 컴퓨터 폴더처럼 큰 틀을 잡고 그 하위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게 세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는데, 이제 주변 같이 공부하신 이제 수험생분들, 합격자분들 만나 뵈면 이제 어떤 분들은 흐름과 문맥으로 좀 사진을 찍듯이 이제 통으로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방식인 두문자 공부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두문자 암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없는 게 본인한테 맞는 암기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두문자 암기법은 뭐 장치를 하기에는 최고의 암기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두문자 자체만으로 암기량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지 그거를 잘 테스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모의고사 기간 때 이제
선택한 암기 방법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제가 실제로 각 과목별에 이제 목차, 조제목, 주규정 등을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받은 자료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이제 수시로 보면서 공부할 때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인출하는 과정을 잘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관세법은 3단 법령집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이 한눈에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구조를 파악을 하고 세부 내용을 암기를 할 때는 본문이 있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좀 큰 틀로 덩어리식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였고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두 문자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54조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예요. 이게 내용이 정말 많아서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본문 두 문자가 있고 항순서 두 문자가 있고 호순서 두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장치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회독을 하려고 딱 책을 펼치면 이 두 문자만 보고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겠거니 하는 그 이미지가 딱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회독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전에 이런 두 문자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 돼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고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또 계속해서 이제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6개월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다 두 문자 따고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특법은 관세법이랑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이것도 두 문자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특법은 관세법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규칙까지 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수험생분들이 좀 골치 아파하시는 위원회랑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잘 안 챙겼다가 이번 시험 때 12월에 이제 작년 12월이죠. 그때 위원회별로 표로 두 문자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목차를 이제 대충 의, 구성, 해임, 직무, 그리고 회의, 제척사유, 기타 이런 식으로 목차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문자로 정리를 해두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실제로 다 안 읽어도 되고 이 두 문자만 보고도 내용 유추가 돼서 회독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 과태료 규정은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8분의 1 범위 때 마지막에 조금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물어본 이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별로 나눠서 몇 개씩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액별 허위신고죄랑 과태료랑 이렇게 나눠서 한 6개? 5, 6개 정도는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인데요. HS는 정말 두 문자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일단 주규정 순서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뭐 최근 시험에서 사류 주 3을 쓰시오와 같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류 주 3호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사류 주 3호가 뭐지? 그러면 세 번째가 뭐지?라고 그냥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냥 뭐다 빡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시로 3류를 보여드릴 건데 주 1이 제외 규정이고 주 2가 3류 펠릿 정의예요. 그리고 주 3이 우선 분류 규정이어서 저는 제패로 이렇게 1류부터 97류까지 다 땄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가 정말 편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가 일단 잡혀 있어야 세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암기해 오던 주 규정도 더 좀 손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뭐 제패로 이런 주 순서 두 문자는 이제 뭐 예전부터 했던 건 아니고 올해 1월부터 저도 했어요. 약간 필요성을 느껴서 뭐고 보면서 이제 계속 수정하고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 여러분들 안 되어 있다 하시면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효의 영어도 한 개씩은 세로로 다 땄었고
모의고사 지나면 이제 점점 가로로도 챙기고 이제 회독을 많이 늘려갈수록 이제 이해하는 것도 많아지고 암기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혜 용어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외 규정은 10개 이내인 거는 이제 무조건 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외 규정 이제 안 따셨다면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주규정은 워낙 다들 많이 따시니까 이건 뭐 다들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본문 옆에 이제 주규정 두 문자를 써놓고 회독할 때 이 두 문자가 떠오르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문자가 이제 실제 문장으로 풀어지는 거는 모의고사 때 직접 써보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두 문자로 회독을 했던 이유는 나중에 전 범위에 갈수록 일주일 안에 모든 문장을 다 이제 인출해 보는 연습을 하기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두 문자로 회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설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셨는데, 해설서는 남들이 그냥 챙기는 만큼만 챙기자였는데 그게 이제 16부, 17부 해설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 기계는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두 문자를 따서 구조화해서 다 암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뭐 기간 동안 뭐 다른 해설서는 안 보냐 그런 건 아니고, 아예 버리기가 좀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어차피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주규정과 호혜 용어를. 근데 그게 되게 질려요. 그래서 노이로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암기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해설서 한번 읽어주면 좀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저는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관세평가인데, 관세평가는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과 달리 좀 판단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관세법처럼 관세법 30조부터 35조만 다 외운다고 높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은 이제 뭐 각 선생님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권고 의견, 예해, 사례 연구 등이면 충분하고요. 뭐 굳이 다른 관세청 자료나 이런 거는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이런 사례들이라도 어떤 쟁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논거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고,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갖고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 2달에 한 번씩 기출문제 12년도부터 24년도를 이제 회독을 했어요. 근데 쟁점 뭐 다 써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쟁점 파악하고 목차를 구성해보고 그 문제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지 위주로 회독을 했는데, 기출 뭐 12년도, 13년도 초반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는 스타일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점짜리인데 그냥 사례만 띡 주어지고 세세한 물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평가 판단을 쓰시오 이렇게만 해서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보면서 이게 이제 황창택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문풀 강의 때 나눠주셨던 이제 기출이랑 이제 해설이에요. 모범 답안.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을 보면서 목차 구성 연습했고, 그리고 계산이랑 뭐 근거는 어떤 문장을 쓰면 좋은지까지 좀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관세평가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 분배예요. 네, 보통 이제 다른 과목은 시간이 남을 수 있는데 관세평가는 너무 모자라죠.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문제를 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세 과목을 이제 100%의 노력으로 세 과목을 다 풀고 한 문제를 버리는 것보다 내 문제를 이제 한 87, 80 정도의 이제 완성도만 갖고 가는 게 더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점 문제에서는 25분으로 가져가고 20점 문제에서는 15분으로 꼭 가져가서 모의고사 때 이제 스톱워치나 그리고 뭐 개인 시계로 그런 걸 꼭 체크해 가면서 25분이 지났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법령은 이제 저는 법령집으로 공부를 했고 이것도 두 문자로 암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에서
뭐 관세법 시행령까지만 쓰시오, 아니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쓰시오라는 좀 범위를 제시를 해주는 문제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서 법령집을 활용을 하면 어떤 게 시행령이고 어떤 게 시행규칙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해서 저는 법령집으로 공부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정은 저는 황성태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성택쌤의 요약집을 주교재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협정 원문 중에 핵심 근거가 되는 문장들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따로 있고 이건 요약집인데 그래서 근거 작성 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협정에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판단하신 문장들이 다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구조 그대로 다 그냥 복부 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조정 약관 예 4.1에 대해 쓰시오 하면은 이렇게 그냥 개념 예시 평가 처리 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보통 뭐 다른 관세법이나 이런 규정처럼 100% 암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흐름 위주로 암기를 하려고 했고 어떤 문장이 들어가고 어떤 문장이 이제 핵심 논거고 이런 게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것만 이제 챙기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기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푸실 건데 그런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좀 헷갈렸던 거는 이제 단권화를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가는 계산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산수에 좀 약해서 계산 문제를 오랫동안 놓으면 감을 바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풀 기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어려웠던 계산 문제들만 이렇게 딱 뭐 패드에 모아서 이 범위에 이제 이 회독이 딱 돌아왔다? 그러면 이 문제부터 일단 풀고 이제 감을 잡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계산 문제, 뭐 로열티나 생산 지원 비용이나 원천 징수 세액, 그리고 사후 기속 이익, 임차 물품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기인데 무역 실무입니다. 무역 실무는 이론, 협정, 대외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론은 아시다시피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다 100% 암기해 가는 수험생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은 보통 챙길까 말까 하다가 안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는 안준호 선생님 치얼업 자료를 이제 치얼업 강의를 들었어서 그 자료로 단권화를 했는데 이게 좀 좋았던 점은 목차가 일단 다 나눠져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뼈대 잡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기본서에 있던 내용 중에 내가 헷갈렸던 것들만 그 세부 내용에 이제 추가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모의고사 기간 이제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는 작업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지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른 수험생들도 그냥 똑같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멘탈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두 문자를 저는 했는데 이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수험생이 100% 암기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 수험생 이론에서 자기가 좀 약하다 하면 협약은 진짜 무조건 두 문자 하셔서 완벽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12월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UCP 운송 서류거든요. 그래서 19조부터 25조?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표 작업을 일단 마쳤고 그리고 협정도 두 문자를 일단 크게 따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놓은 다음에 모의고사 기간 하면서 디테일 좀 챙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협약 MIA 중재법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많이들 안 챙기시지만 그래도 두 문자를 따서 점차적으로 넓혀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대외환인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 제목만 나와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 조 제목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본문,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던 대외환 그 본문 그 책이어서 법령집이어서 이거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호의 용어, 그러니까 호의 용어가 아니고 호가 나열되어 있는 항부터 두 문자를 먼저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대외환은 진짜 아직도 많이 안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아요. 저도 이제 2년 전에는 그랬었고 많이 못 챙겼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좀 남들이 하는 거라도 하자 해서
호가 나열되어 있는 항부터 일단 가져가고 이거를 이제 가로로 따고 세로로 따고 이렇게 두 문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범위 때는 뭐 대외환이랑 환트법을 공부하실 시간이 되셔서 이때 범위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암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탄탄히 좀 쌓아 두셔야 나중에 4분의 1이나 뭐 2분의 1 가셨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회와는 또 절차 조항들 있잖아요. 이런 호가 나열되어 있는 것 말고도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의고사 기간에 이제 보기는 보는데 주로 보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관리 규정은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공부 방법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계획이나 아니면 멘탈 관리나 아니면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설명회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뭐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합격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루해요? 아니죠?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1기 합격생 김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98년생이고 경영은 이제 무역과 전혀 관련 없는 그쵸. 전공은 무역과 이제 전혀 관련 없는 경영이었고 수험 기간은 이제 첫 번째 연도에 1차 떨어져서 총 3년이 걸렸고 MBTI는 이제 ISFP로서 J가 아니지만 이번 관세사 공부를 하면서 약간 J 호소인이 됐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부 방법이랑 모의고사 시즌 때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 뭐 안 할 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간략하게 공부 스타일이랑 공부 방법 소개하고 이제 모의고사 빼먹지 않기, 건강 챙기기, 마음가짐하고 정리 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우선 제 공부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TI가 P여서 이제 초반에 저의 공부 스타일은 그냥 그날에 집히는 과목 뭐 이런 계획 따위는 전혀 세운 적이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루의 공부 스케줄이 완전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연도 이제 2차 처음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크게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전범위로 나뉘게 될 텐데 P의 입장에서 저한테는 이 정도도 굉장한 계획이라 생각했거든요. 일단 8분의 1 들어갈 때는 범위를 최대한 확장을 시켜야 된다. 대부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어디를 줄여야 되냐, 어디를 버려야 되냐, 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쭈어 주시는데 사실 8분의 1 시기나 지금 시기는 줄일 시기가 아니라 범위를 제일 넓힐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 확장하고 앞글자 혹은 암기 장치 탄탄히 하기. 8분의 1 때 사실 일주일 8분의 1이 좀 지루하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회독을 돌리면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 안 되긴 하니까 회독별로 목적을 세우고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회독 때는 뭐 내용 숙지 위주로 간다. 다음 회독 때는 앞글자 탄탈히 하고 간다. 아니면 뭐 위원회, 호혜 용어, 주 규정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목표를 선택해 놓고 들어가자. 애초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고요. 4분의 1은 이제 8분의 1에서 조금 연장된 선으로서 눈에 바르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8분의 1 때 잘 해놨던 거를 눈에 바르기 시작하고 2분의 1 때가 이제 그러니까 8분의 1에서 4분의 1로 넘어가는 그 느낌과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넘어가는 느낌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서부터는
꼼꼼히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일주일 안에 그 범위를 내가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 4분의 1 때 탄탄히 해놔야 2분의 1 때 들어가서 빠르게 돌아간다는 게 그때 그 뜻이지 8분의 1, 4분의 1 때 이거를 막 필요 없는 거 버린다. 버려서 2분의 1 때 빠르게 볼 수 있다. 이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8분의 1, 4분의 1 때 꼼꼼히 다 보고 확장시켜 놓고 2분의 1 때 버리는 거 없이 빠르게 다 보는 식으로 하고 이제 전범위는 버티기 위주인 거죠. 그런 식으로 크게 일단 과목 모의고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달, 주, 일 순으로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은 사실 8분의 1 스케줄을 아마 모의고사 스케줄을 받아보시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은 그 범위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니까 일요일이나 저는 일요일에 다음 주 그 토요일 시험 범위를 토요일 캘린더에 다 써놨어요. 관세법은 뭐 몇 조부터 몇 조, HS는 몇 조부터 몇 조 그런 식으로 다 써놓고 이제 일로 넘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계획을 관세법, HS, 평가 실무 다 하루하루 쪼개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이건 제가 그 스마트 기기와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 쓰기로 했는데 이제 캘린더 하나를 사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토요일에 이번 주 범위 적어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각각 범위를 따로따로 정해서 이 날에는 무조건 이 범위를 끝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다 보면은 괜찮거든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분의 1은 2회독을 목표로 해서 월, 화, 수, 목까지 하고 1회독을 끝내고 금요일에 빠르게 한번 쓱 보고 토요일에 시험 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J가 아닌 P여도 이 정도 계획은 있어야 관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간략하게 과목별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사실 내 과목이 공부 방법이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세로 앞글자 따고 가로 앞글자 딴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모의고사 봤을 때 제일 실수라고 생각했던 게 항에 이제 앞글자를 안 따놨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들어가서는 보시다시피 비밀유지 조항이라 하면은 1항에 이제 뭐 과세정보의 제공 해서 제 하나 따고 재범 요거 대비 안공 사실 항별로 다 앞글자를 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요즘 트렌드가 관세법을 문제를 내셔도 이제 목차를 다 주신다고 해서 안 해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한들 막상 딱 모의고사 문제지를 접했을 때 뭐를 쓰시오 나오더라도 이제 이게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비밀 유지 그 항이 재범 요거 대비 항 안공 이렇게 몇 개가 있구나 딱 그 틀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몇 개를 발췌해서 물어보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저도 발췌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목차를 빼놓고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점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은 적어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로 따고 가로 따는 거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항이 크게 세로로 따는 거고 가로로 이제 본문을 따는 거죠. 결국에는 앞글자를 따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세로로 큰 틀 따고 가로로 앞글자 따세요. 이건 그냥 제가 저였다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직 안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HS는 정말 제가 못하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게 정말 끝까지 두 문자 싸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공부 스타일이 이해 먼저 선 이해 후 암기였는데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HS 뭐 화학 규정 뭐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세요.
결국엔 그런데 이것도 관세법이랑 똑같이 면류에 주가 몇 개 있는지 주 번호대로 앞글자를 크게 하나씩 따놓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뭐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제 뭐 면류의 주가 주 몇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본다 한들 16류에 뭐 이렇게 앞글자가 따다닥 주로 있으면은 빼먹을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공부 방법은 다 똑같고 세로로 큰 틀, 그 다음에 가로로 확장. 그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좋고 일단 HS는 그리고 저는 신호건 쌤 수업을 들었는데 그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법령집으로 돌렸고 이제 총설 같은 경우는 1부에서 4부, 11부, 16부 정도만 책에 옮겨 적어놓고 그 외의 거는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합격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불안하다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부에서 4부, 16부, 11부 총설 내용은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다시피 다 세로 앞글자 따고 가로로 앞글자 딴 거여서 앞글자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건 회독이 솔직히 부족하신 이유 탓이고 앞글자를 8분의 1, 4분의 1 때 꼼꼼히 잘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으시면 2분의 1 때 정말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는 제가 학종쌤 수업을 들었는데 학종쌤이 이제 정말 비추하시긴 했지만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간 방법이긴 한데 학종쌤 책은 이제 법 있고 관련 협정 이렇게 각각 챕터마다 구분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법령집을 따로 구글에서 온라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법령집 따로 그리고 제가 따로 정리한 협정집 이렇게 합쳐서 단권화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평가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면 뭘 써야겠다 이런 공식을 딱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가 시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 막 시간이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뭘 써야겠다라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계속 쓰게 되고 글이 점점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법의 경우는 앞글자를 다 따요. 다 땄고 제가 특별히 운임 이쪽 운송 관련 비용 쪽을 사진 첨부한 이유는 꽤 다수의 분들이 이쪽 파트를 법을 제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 봤다. 다 암기 따놨고 이제 이 하자보증비 파트는 저만의 협정 파일 만들어서 하자보증비가 나온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받은 경우, 구자수비 이거 목차 무조건 해놓고 기타 쟁점까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서 하자보증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하면 이거 무조건 쓰는 거. 근데 이제 배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죠. 대신 모든 내용을 다 챙기는 한에서 내용을 조금씩 줄여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평가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겠다. 이거에 대한 공식을 딱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그리고 이제 서술하는 방법에서도 요즘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근거가 되는 법을 안 쓰시고 사례 판단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채점 모반 답안을 보면은 법에 배점이 있고 사례 판단에 배점이 있어서 꼭 일단 관련된 법을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고 사례 판단으로 들어가셔야 풀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몰랐던 부분 다시 풀어보면서 제 그 단권화한 책에 붙여가면서 추가하면서 내용을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협약이 70%, 대외외환 20점, 이론 10%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론을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짜면 월요일에는 항상 이론을 1회독을 하고 그 해당 범위의 1회독을 하고 협약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70%가 협약이니까 협약의 비중을 제일 크게 두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론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협약도 이론에서 결국에는 기반돼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론을 알고 협약을 접근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추하고요. 우선은 그럼 협약을 먼저 최대한 잡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리고 대외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말이 스터디지 이제 밤 10시에 딱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11시까지 공부하고 11시에 다 같이 내려와서 범위 랜덤으로 돌리고 시험 딱 보고 집에 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스터디라 해서 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범위만 정해놓고 같이 그 범위를 공부한다 그 스터디였지 같이 막 뭐 카페 가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뭐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분의 1대 4분의 1대 이론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3대 협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3대 협약이란 건 없다고 보거든요. 요즘 이번 연도 출제가 된 것만 봐도 사실 보험이랑 운송도 많이 나오는 추세고 이제 물론 3대 협약이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보험이랑 운송도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3대 협약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옛날 말이고 그래서 버리는 협약이 있으면 안 돼요. MIA, ICC, 뉴욕 협약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 보시긴 하는데 그 항에서 그 규정 협약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되지 막 지엽적인 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3대 협약 그 말은 잘 모르겠고 이제 모든 협약을 다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고 한 샘플이긴 한데 결국엔 이것도 관세법이랑 다른 타 과목이랑 똑같이 앞글자 큰 거 하나씩 따놓고 가로로 이제 푼 건데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특성상 그렇게 꼼꼼하게 채점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법이나 HS 같은 경우 가로도 되게 세세하게 앞글자를 땄다면 실무 같은 경우는 크게 세로만 따도 충분히 옆으로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정도는 아니다. 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제 운송도 가끔 많이 물어보셔서 약간 첨부했는데 운송 사실 적용 범위, 책임, 면책, 이의제기 이 4개 카테고리 안에 다 떨어지거든요.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노테르담 다 이 안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딱 목차 구성해 놓고 규정마다 협약마다 비교하면서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 2분의 1 전범위 갔을 때 운송 파트가 제일 빨리 회독이 끝나는 챕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은 이론을 막 제가 다 정독한 게 아니라 이제 포스트잇으로 약간 목차별로 구성을 해놓고 그냥 정말 줄글 읽듯이 읽는 수준이었지 이거를 뭐 암기해야겠다 이런 순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정말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라도 쓸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 챙기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대회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는 뭐 특별히 스터디를 한 것보다 범위를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 리스트는 저희가 대외외환 책에서 나열시기로 돼 있는 리스트들을 쫙 뽑은 거거든요. 사실 대외외환이 저도 이 시기 때 제일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딱 시각화해서 몇 개만 외우면 된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열식으로 된 거 정리 쭉쭉 하고 그 범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외우시면 돼요. 제 생각엔 딱 이 범위 정도까지만 보면은 대외외환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좀 멋진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추가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다 90명에게 90명의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제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고 그 방법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아 죄송해요 제가 또 너무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건 간략하게 할게요. 모의고사 시즌 주의점 모의고사 빠지지 말기 건강 챙기기 마음가짐 잘 가지기 그래서 모의고사 빠지지 말기 이거 너무 형식적인 말이긴 한데
왜 빠지지 말라고 하냐면 모의고사 스케줄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따로 뭐 계획 굳이 세울 필요 없고 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범위 그대로 가면 되고 이제 거의 21, 2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의 이거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는구나 다 알아요. 뭘 써야 되는지 몸이 알아요. 아 이거 딱 썼을 때 아 이 정도 점수 받겠구나 쓰면서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모의고사를 계속 쳐봐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면 등수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제 실예로 모의고사를 한 번도 이제 저 대신 이제 이빨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를 빠지게 되는데 총 21회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는 실제 등수도 나와서 모의고사 이 등수가 생각보다 모의고사 등수랑 되게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험 끝나고 웰페이스 학원 풀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불안하다 싶었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 등수가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학원 풀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건강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건강 혹은 뭐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결국엔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빠그라지면은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건강을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치다 보면은 몸에 패턴이 생겨요. 시험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뭐 사실 제가 빌런이긴 했는데 다리를 워낙 많이 떨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겪고 뭐 저런 사람도 겪다 보면은 점점 무뎌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빠지시면 안 되고 건강 이러면서 몸에 패턴이 생기고 이제 식성 테스트는 제가 배가 좀 자주 아팠는데 시험 당일 근처로 갈 경우에 이제 점점 갈 때 자신한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 시험 당일에 이 음식 먹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혹은 수면 몇 시간 자면 나는 괜찮은가 몇 시간 자도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를 막판 가서 모의고사가 적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더 테스트하고 싶은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더 얻어가고 싶은 그런 공부 외적인 내용으로 얻어가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8분의 1 시작할 때부터 이번 모의고사 범위 때는 뭘 챙겨가야겠다 이런 목적을 하나씩 두고 임해보세요. 그리고 설사 하나 등수가 낮게 나오건 점수가 낮게 나오건 그거는 뭐 뒤로 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패턴은 나중 가면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츰차츰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꼭 쌓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제가 그 롤을 좋아해서 페이커의 미움받을 용기를 좀 인용했는데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면은 좌절을 하거나 혹은 자만을 하게 돼요. 이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일 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멘탈에 좋으시고 이제 guns and butter 하고 no pain no gain 이것도 좀 멋있어 보이려고 쓴 거긴 한데 no pain no gain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냥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관세사 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얻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트 모의고사 회차에 거듭하면서 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 90명 90가지다. 그치만 계획하고 다 똑같이 계획하고 공부한다. 모의고사 빠지지 않는다. 건강 챙겨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딱 이 정도 4개만 알고 가셔도 오늘 설명에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또 멋있는 말 써왔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멘토링 하면서 약간
점수가 너무 낮을 것 같아서 뭐 애초에 시험을 안 봤다, 모의고사를 안 봤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그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뭐 뭘 시작을 해봐야 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딪혀 보시고 또 하루하루 쌓아 올린 습관들이 내일을 결정하는 운명이 된다. 꼭 계획 세워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하시다 보면은 합격하는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